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8일 뒤 뒤주를 열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창덕궁 휘녕전 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의 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직접 뒤주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28년 전 영조가 아들을 처음 안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조는 창덕궁 선원전을 참배한 뒤 세자를 휘녕전 뜰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합니다. 세자는 거부합니다. 영조는 곧바로 세자의 자격을 빼앗고 평민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러고는 뒤주 안에 밀어넣습니다. 이날이 윤 5월 13일이었습니다. 이후 8일 동안 세자를 변호하는 신하들이 통곡하며 간청했지만 영조는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윤 5월 21일 뒤주가 열렸을 때 세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향년 28. 도대체 세자가 무슨 짓을 했기에 아버지가 이 지경까지 간 것일까요? 기록은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1757년경 세자에게는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상한 병이 나타납니다. 여러 벌의 옷을 찢고 태우다가 겨우 한 벌을 입었고 그 과정을 돕던 내관과 나인들이 세자의 분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 해경궁 홍씨는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다고. 1760년 이후 살인의 빈도는 더욱 잦아집니다. 1761년 4월에는 영조 몰래 평양으로 떠나 20일간 비밀 유람을 다녀옵니다. 내관을 자기 대신 동궁에 앉혀놓고 궁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여승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변이 터집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형조의 10여 가지 죄목을 제출합니다. 궁녀를 죽인 일, 여승을 궁 안으로 데려온 일, 아버지 허락 없이 평양에 다녀온 일, 심지어 모반을 꾀했다는 내용까지. 이 고변을 계기로 영조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습니다. 기록만 보면 아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죽인 건 정말 영조 한 사람의 판단이었을까요? 그 뒤에는 세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영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정치 원칙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두 세력의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론의 영수 이광좌는 영의정으로서 세자의 후견인이자 스승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린 세자를 가르치고 보살핀 인물입니다. 세자가 소론 쪽으로 기울수록 노론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는 날 노론은 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노론에게 세자의 즉위는 곧 자신들의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749년 세자가 15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대신해 나랏일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 직후부터 노론의 공세가 본격화됩니다. 세자에 대한 무고와 모함이 줄을 잇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가 정사를 배우기도 전에 정치적 공격이 쏟아진 셈입니다. 1759년에는 영조의 계비로 정순왕후가 입궁하면서 그 일가까지 가세합니다. 이 구도를 지금으로 비유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여당 핵심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자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살아남는 구조. 노론의 대신들이 매일 출근하며 머릿속에 떠올린 건 나라의 안위가 아니라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앞서 말한 나경원의 고변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고변의 배후를 추적하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나경원은 형조판서 윤급의 종이었습니다. 양반도 관료도 아닌 청지기입니다. 종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일국의 세자를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배후가 있었습니다. 노론의 핵심 대신 김한구, 김상노, 홍계희 이 세 사람이 나경원을 사주해 고변을 올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궁안의 세력도 가담합니다. 영조의 후궁 문소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했습니다. 세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조의 귀에 넣었습니다. 세자의 친동생 화완옹주는 오빠의 비행을 영조에게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였지만 화완옹주는 오빠가 아닌 정순왕후 일가의 편에 섰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구주까지 한편이 됩니다. 궁 안팎의 세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왕위에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입니다. 일국의 세자를 거짓으로 모함한 엄청난 죄입니다. 당연히 배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나경원은 형조에서 처형됩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경원의 배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변자는 죽었지만 고변을 사주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항구도 김상노도 홍계이도 그대로입니다.
영조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은 걸까요? 어쩌면 영조에게도 세자를 몰아세울 이유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론의 음모만으로 이 비극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노론이 아니었습니다. 노론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건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28년간 쌓인 화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출신입니다.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에 대한 불안은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얻은 것은 42살 때였습니다.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9살에 세상을 떠난 뒤 14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담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왕, 누구도 출신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정통의 군주. 아버지의 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3살에 효경을 암송했고 7살에 동몽선습 학습을 끝냈습니다. 10살이 되자 해경궁 홍씨와 혼인하여 별궁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무렵 이미 신임사화의 정치적 맥락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신들조차 이 아이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영조는 틀림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핏줄에서 완벽한 후계자가 자라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는 칭찬이 아닌 질책으로 돌아왔습니다. 1748년 영조는 세자에게 한나라의 무제와 고조와 문제를 비교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14살 세자가 아버지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자 영조는 즉석에서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해도 부족했고 어떤 답을 내놓아도 틀렸습니다. 기대의 크기가 곧 실망의 깊이가 됩니다. 영조의 기대는 끝이 없었고 실망 역시 바닥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749년 영조는 15살 세자에게 아버지 대신 나라를 맡기는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명분은 3가지였습니다. 왕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 나랏일의 정체를 맡겠다는 것, 세자에게 정사를 가르치겠다는 것.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권한을 넘기고도 간섭을 멈추지 않았고 세자의 모든 결정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중병에 걸렸을 때 신하들이 세자에게 아버지께 약을 권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세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절이 부자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들이 약 한 그릇 권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752년 12월 후궁 문소의 문제로 영조가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선의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세자는 차가운 뜰에 거적자리를 깔고 엎드려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매달렸습니다. 겨우 철회되었지만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할 때마다 세자는 뜰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부자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화평옹주. 영조가 병적으로 아끼던 딸이자 세자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서 말을 전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다리가 무너진 뒤 영조의 관심은 세자에게서 완전히 멀어졌고 부자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맨손으로 일어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공을 요구합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분노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못해도 벌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살에 효경을 암송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기대가 만든 것은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 병. 기록에 따르면 이 병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영조 자신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의 병을 만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 이 기록은 남편의 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아내의 증언입니다. 해경궁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자가 옷을 입지 못합니다. 한 벌을 꺼내 펼치다가 찢어버립니다. 다른 벌을 가져오면 또 찢습니다.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수십 벌을 망가뜨린 끝에 겨우 한 벌을 걸치는데 그 과정에서 곁에 있던 내관이나 나인이 세자의 분노를 사서 매를 맞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병. 1757년경부터 나타난 이 증상을 현대 정신의학은 양극성 장애나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분석합니다. 대한신경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사도 세자에게 우울사파와 조증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관복을 갖추고 대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였던 아들에게 옷을 입는 행위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옷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옷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눈이 두려웠던 겁니다. 공포가 행위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아들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어느 하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냉대와 질책이 수십 년에 걸쳐 한 겹 한 겹 쌓인 결과였습니다. 1755년 반역 혐의로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을해 여곡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왕이 직접 참석하는 형벌 신문 자리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반역자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모든 과정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20살 세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의 정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만은 기록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1757년경 세자는 화증을 이기지 못해 내관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림이 곧 살인으로 번졌습니다. 병의 발현이 아버지의 냉대와 질책이 극에 달한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1760년 이후에는 해경궁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다고 적을 만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았습니다. 1761년에는 영조 모르게 평양으로 20일간 비밀 유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내관을 동궁에 앉혀 자신인 척 위장시킨 채로 발각된 뒤 영조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윤 5월 13일 아침 이 비극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자의 생모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살리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죄를 고발하러 간 것입니다. 실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날 아침 영빈이 씨는 영조 앞에서 아들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고했습니다. 나인과 중관 약 100명을 죽였다는 것, 기생과 여승을 궁 안에 불러들였다는 것, 후원의 무덤까지 꾸며 아버지 영조를 해치려 했다는 것.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결단이었습니다. 고변을 마친 영빈이 씨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쓰러졌습니다. 혼절한 채 처소인 경희궁 양덕당으로 옮겨진 뒤에도 밥을 거부했습니다. 물도 거부했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회한, 그것은 평생 이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훗날 영빈의 고변 덕분에 나라가 안정되고 세손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치하했지만 어머니에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 겁니까? 아들을 짓눌러 병들게 한 아버지를, 병든 아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아니면 병들어 사람을 죽인 아들 자신을. 이 비극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사랑이 뒤틀린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영조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만든 비극의 결말을 직접 써야 했습니다. 영조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둔 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살려달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사서 유품 임성은 휘녕전 뜰 앞에서 통곡하며 간청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변호하는 신하들을 줄줄이 파직시켰습니다. 뒤주 안에 아들이 살아있는 8일 동안 아버지는 그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윤 5월 21일 뒤주가 열렸을 때 세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버틴 8일이었습니다. 향년 28세. 그런데 영조가 그 직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의 세자 지위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생을 요약해 붙이는 이름을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슬퍼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762년 7월 23일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친히 하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관이 양주 배봉산 수음묘에 내려가는 것을 끝까지 서서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1776년 한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첫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이름부터 바꿉니다. 사도라는 이름 대신 장원이라는 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지위를 높여드리는 것, 정조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해냈습니다. 양주 배봉산의 작은 무덤을 영우원으로 격상시키고 다시 수원 화성으로 이장하여 혈룡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1794년부터 2년에 걸쳐 완성된 수원 화성입니다. 오늘날 그 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쌓은 성이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뒤주가 아닙니다. 노론의 정치적 계산도, 영조의 정통성 컴플렉스도, 세자의 정신질환도 각각은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시작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대의 크기가 곧 실망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실망은 냉대가 되었고 냉대는 아들의 병이 되었고 그 병은 결국 뒤주 안에서 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뒤주 안에서 8일을 버틴 아들도, 뒤주 밖에서 평생을 후회한 아버지도, 그리고 14년을 기다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준 손자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는 나쁜 왕이었을까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손자 정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